클라인은 정신건강이 가장 높은 발달 단계에 도달하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실되었다가 다시 회복하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사랑과 미움은 모두 경험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울, 불안은 항상 존재하는 인간의 중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커다란 상실과 거부, 좌절을 경험한 뒤에는 불가피하게 분열과 조적 방어를 통해 안전을 제공해주는 편집 분열적 자리로 후퇴하게 된다. 이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아이는 자신의 분노가 대상을 회복시키는 자신의 사랑보다 더 강하다고 체험하게 된다. 아이는 지속적으로 때로 믿기도 하고 좋기도 한 타자에 대한 사랑과 미움을 통합시킬 수 없게 된다. 더러운 사람은 섬세한 꽃들을 압도하고 매장해 버릴 것이다. 편집 분열적 자리에 박해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 분열은 한 줌의 사랑과 안정을 유지시킬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그들에게는 전적으로 좋은 몇몇의 친구들, 때로는 환상 안에서만과 전적으로 사악한 몇몇의 적들만이 있을 뿐이다. 친구가 자신을 실망시키면 그는 즉각 사악한 자로 전락하며 동시에 언제나 사악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믿을 만한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의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심이 동료들을 가치 없이 더럽히기 때문이다. 멜라니 클라인은 우리 사람의 심리 상태 혹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발달하는 단계, 발달 과정에서 처음 체험하지만 우리가 평생 그런 과정이 완전하게 해소되는 게 아니고 다시 반복되는 이런 어떤 포지션이라는 자리라는 개념, 포지션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자 애썼는데 아이들이 초기에 태어나서 첫 3개월 동안에는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다 이렇게 나누는 이런 그런 세상에 대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가슴을 대할 때 자기가 배고플 때 언제든지 젖을 주는 이런 젖가슴은 좋은 젖가슴. 그런데 젖을 먹고 싶은데 찾아도 잘 찾아지지 않는 엄마의 젖, 잘 빨리지 않는 엄마의 젖. 이것은 나쁜 젖가슴이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이라는 이런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는 처음 판타지 속에서 좋은 대상에 의존하지만 나쁜 대상에 대해서는 나쁜 대상에 대한 엄청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 봐요. 클라인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판타지 속에서 많은 정신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가 멜라니 클라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공격성은 프로이드가 얘기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라이프 인스팅트와 데스 인스팅트가 갖추어진 상태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다고 보니까 특히 데스 인스팅트에서 어떤 파괴성이나 디스트럭티브니스나 어그레션, 공격성이 파생돼 나온다고 보는데 아이는 이미 태어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 대상을 만나면서 이런 공격성의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데스 인스팅트가 자기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자기를 파괴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서바이벌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데스 인스팅트나 어그레션, 디스트럭티브니스 이런 것들을 어딘가로 방출할 수밖에 없어서 외부 세계에 있는 엄마의 젖가슴, 아이들이 좀 자라면 이게 엄마겠죠. 나쁜 엄마, 나쁜 젖가슴이나 나쁜 엄마에게 자기에게 있는 데스 인스팅을 다 투사하니까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의 양이나 데스 인스팅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가 아이 입장이 편해지니까 여기서 어떤 이율 배반이 생기는 게 나쁜 젖가슴에다가 자기의 공격성이나 파괴성을 투사를 하고 나니까 그 대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불안이 생겨요. 퍼시큐터리 앵사이티가 발생하는 박해불안이 생기니까 외부에
프로젝션을 했었지만 다시 인트로젝션이 일어나 밖에 있는 대상을 내면화하는 과정, 인터널라이즈 한다 혹은 인트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사를 자기 안에 끌어오면서 나쁜 젖가슴의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 나쁜 젖가슴의 이미지가 자기 내부에 생겨나는데 좋은 젖가슴의 이미지와 나쁜 젖가슴의 이미지가 이렇게 생겨나는 과정을 투사와 내사, 프로젝션과 인트로젝션이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순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3개월에서 6개월쯤 되는 시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은 멜라니 클라인이 너무 빨리 잡았다고 생각해서 그 멜라니 클라인의 제자들은 그 기간을 모호하게 하거나 어떤 분은 6개월에서 1년 뭐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고 사이칼리스트 입장에서는 첫 1년 동안에 그런 정도의 어떤 판타지를 하거나 그런 기능 자체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이제 아이에게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는 이런 반대 이론도 많이 있지만 일단 이론상으로 보면은 멜라니 캐는 처음에 3개월에서 6개월 되면 아이들이 자기에게 젖을 주었던 엄마 젖가슴이 자기를 버렸던 젖가슴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기에게 좌절을 주는 대상과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대상이 결국 같은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 두 개의 다른 대상으로 인식했던 초기의 상태를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다. 이 아이는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간다는 것. 그 각각 분열돼 있었던 스플리팅 돼 있었던 두 개의 아브젝트가 결국 같은 하나의 대상이다. 라는 통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통합을 하고 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좌절이 없는 게 아니니까 좌절이 생겼을 때 공격성이 있는데 이 공격을 자기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는데 내가 공격했던 그 대상이 나 때문에 큰 데미지를 받지 않았을까? 혹시 대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생김과 동시에 나에게 만족을 주는 대상을 내가 파괴했거나 데미지를 줬다고 한다면 손상을 줬다고 한다면 그 대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레퍼레이션 시키고 싶은 그 컴펜세이션을 하고 싶은 그 보상해주고 싶은 이런 정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격했던 대상을 다시 원만한 대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욕구.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공격한 것에 대한 길트를 느낀다. 죄의식을 갖는다. 그래서 우울적 자리의 특징은 대상에 대한 배려가 생겨난다. 컨선 포 어더가 생겨나는 거죠. 컨선 포 어더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의 기술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컨선 포 어더예요. 자기만을 배려하는 것으로서 대상을 배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사랑의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미움과 사랑을 같은 대상에게 느끼기 시작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 공격성의 대상이었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대상일 때 나쁜 대상이니까 제한 없이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우울적 자리에 오니까 이 대상을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하면 안 될 것 같은 내부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미움과 사랑이 교차하는 것, 이것이 우울적 자리의 특징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발달해 나가면 이제 이런 불안들이 적어지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숙 과정에서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다가 편집 분열적에서 퍼스큐터리 앵사이티가 크죠. 그 박해 불안이 생긴다. 저 대상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 큰 불안이 있었는데 이 박해 불안에서 이제는 자기 불안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갔을 때는 디프레시브 앵사이티라고 우울 불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우울증의 불안으로 잘못 착각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우울증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이라고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느끼는 불안이고 디프레시브 포지션에서 느끼는 불안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같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하고 전혀 다르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는 말을 리페러티브 포지션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보상적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레퍼레이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데미지를 준 대상을 자기가 돌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이행에 갔는데 어느 순간에 자극이 많아지고 불안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불안을 덜어내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이때 다시 피난처로 패러메디스키적인 포지션으로 다시 회귀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퇴행이란 리그레션이 일어나면 디프레시브 포지션에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하나라고 느꼈던 그 정서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그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스플리팅이 다시 일어나면 어느 정도 조금 통합된 생각을 하다가 다시 분열된 생각으로 가게 되는, 이때는 자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내가 사랑도 하고 미워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함부로 공격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안에 공격성이 많으니까 이게 어렵죠. 자기 안에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우울적 자리에 갔지만 이렇게 심하게 환경이 좋아지지 않거나 자기의 좌절이 심해지는 경우에 다시 패러노이드 포지션으로 가버리는,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에게 좌절을 주는 대상은 정말 나쁜 대상이야.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가면 그 대상을 죽일 수 있는, 그 대상을 마음껏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착취할 수 있게 됩니다. 나하고 좋은 관계가 전혀 없는 대상을 공격할 때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자비한 공격 대상이 일어나고 그때 이 사람은 좋은 대상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한 대상이 좋기도 하고 나쁜, 내가 사랑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저분도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이런 하나의 대상인데 이걸 쪼개버리니까 이 사람은 심리 내적으로는 자기는 편해졌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은 나쁜 대상이야. 좋은 대상은 따로 있다고 다시 스플리팅이 일어나 버리니까 현재 있는 통합된 대상을 다시 분열시켜서 현재 만나고 있는 대상을 나쁜 대상으로 볼 때, 그럼 이 공격성이 제한 없이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디펜스로 쓰는 게 매닉 디펜스라고 해요. 이게 조적 방어라고 하는데, 매닉 디펜스는 멜라니 클라인이 1935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있는 디프레시브 앵사이티가 있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패러노이드 포지션에서 패러노이드 앵사이티가 박해불안이나 우울불안이나 박해불안이 심할 때 사용하는 방어 방법이 매닉 디펜스인데, 이게 조적 방어라는 얘기는 하나는 전능감은 저 대상 저 대상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난 다 없애버릴 거야. 다 없애버려도 저 나쁜 대상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옴니포턴스, 전능환상이 빠지나요. 팬터시 오브 옴니포턴스죠.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 혼자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저 엄마가 좋기도 하고 나쁜 엄마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저 대상에 좋은 점도 있다는 거 완전히 깡그리 디나이라는 거죠. 저 대상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이디얼라이제이 생기는 거죠. 내 좋은 엄마는 따로 있어. 그래 이상화. 그래서 이런 심리 기제가 사용되는데, 그래서 매닉 디펜스에서 사용되는 심리 기제는 주로 전능감, 암니퍼턴스, 디나이얼, 그러니까 부인, 그리고 아이디얼라이즈, 이상화라는 이런 방어 수단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불안이 어느 정도 방어되고 나면 다시 통합하는 지점으로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가게 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심리는 어쩔 때는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우리가 가게 돼요. 환경이 나쁠 때는. 그렇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정신 차려서 그 대상을
내가 사랑도 하고 미워하는 대상이라고 통합해낼 수 있는 단계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퇴행과 다시 회복 이게 일어나고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단순하게 퇴행과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일정한 디프레시브 포지션까지 갔지만 그 디프레시브 포지션에서 또 갈등이 생기면 거기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으로 가긴 하지만 그것은 조금 더 발전된 단계일 것이다. 아주 원초적인 어떤 불안보다는 조금 더 약화된 것이고 거기서 다시 통합이 일어난다면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가는데 이때마다 인격이 성장한다고 보는 그러니까 똑같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지만 혹은 디프레시브 포지션이지만 이전에 겪었던 것하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퇴행한다고 해서 꼭 아주 초기 단계로만 퇴행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변증법적으로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설명할 때 우리가 파킹 타워에 가게 되면 파킹 타워에 1층, 2층, 3층이 있는데 회전하면서 차량이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있는 파킹 타워를 사용하는 경우에 내가 한 바퀴 돌거나 두 바퀴 돌거나 세 바퀴 돌면 같은 어쩌면 한쪽에서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높이로 보면 상당히 이미 처음 돌았을 때 있었던 지점과 두 번째 2층에서 3층은 각각 층이 다르기 때문에 발달 단계가 달라진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집 분열적 자리와 디프레시브 포지션,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 패러노이드 포지션과 디프레시브 포지션을 오고 가는데 이것 자체도 궁극적으로 발달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하죠. 또 다른 분들 설명에 의하면 우리 마음에 두 개의 층이 있어서 우리가 지층을 볼 때도 신석기 시대의 지층이 있고 그 밑에 구석기 시대의 지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쩔 때는 구석기 시대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에서 구석기 시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시 그 지점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심리가 발달해 오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의 기억이 없지만 어린 시절에 가졌던 판타지나 그때의 정서나 이런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잠겨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그 지점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 겪었던 디프레시 포지션이나 또는 패러노스키조의 포지션이나 이런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중첩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지점으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방문할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또 계통발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인류가 사람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개체가 아니라 인류라고 하는 보편적인 인간이 지금까지 발달해 오면서 체험했던 경험들이 어쩌면 또 우리의 무의식에 잠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융은 이걸 집단 무의식이라는 collective unconsciousness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을 만날 때 성인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정서나 이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패턴이나 이분들의 메모리 이런 것들이 꼭 이분이 자기가 메모리를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있었던 것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분이 기억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상황과 맞물린 것도 있고 어쩌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의 판타지로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얘기 패러노이드 스키조이 포지션과 그리고 디프레시브 포지션이 왜 이게 구별이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했고 이 과정 속에서 힘들어질 때 우리가 사용하는 디펜스 메커니즘 중에 매닉 디펜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매닉 디펜스는 우리의 전능 환상, 옴니퍼턴스와 그리고 디나이얼, 부정, 그리고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이상화 이런 것들을 요소로 해서 우리가 불편할 때 우리 마음을
추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어 수단이에요. 근데 이 방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힘들 때는 우리가 방어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림에 들어갈 때는 그 원시림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면 그때 문명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원시림에서 필요한 방어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방어 수단은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필요 없을 때 필요 없는 환경에서 어렸을 때 사용했던 방어 수단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조금만 불편해지면 과거의 어떤 방어 수단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방어 수단 자체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 다른 분들 다 아까 인사를 했는데 김도환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 인천에 살고 있고요. 전공은 명상 심리치료 전공을 해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교수님한테서 정신분석 관심이 있어서 몇 년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계속 보긴 본 단어인데, 어, 그, 통합과 분열 사이, 그리고 이제 통합을, 좀 명확하게 규명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게 되는 그런 게 없을까? 혹은 이제 분열도 그런 게 없을까? 그냥 막연하게 분열이라 하면 굉장히 어떤 공격받고 있는 야생동물? 이제 이렇게 느껴지고, 이제 통합이라고 하면 제가 느껴지기에는 일관되게 쉽게 어,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쉽게 좌절하지 않는 어떤 자기만의 긍정성이 있는 요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거와 또 더불어 가지고 이제 코어 이야기에 나오는 그 파편화되는 것과, 프레그멘테이션이라는 얘기야. 프레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예, 코어에서 프래그멘테이션과, 예, 어드시브 응집된 자기의 개념이, 이것도 내내 같은 그 통합과 분열을 또 다른 형태로 설명한 것인가, 이게 좀 명확하게 뭔가 떠올리는 부분이 없어서 그때그때 생각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점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저도 정신분석을 공부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저도 라지컬한 세계 속에 살다가 특히 멜라니 클라인이나 이런 대상광 이론가들의 책을 읽으면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라지컬리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어, 펜터스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수다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같은 용어, 같은 터미널로지를 쓰더라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열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멜라니 클라임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두 개로 쪼개지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만 아까 파페나라고 할 때는 이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프래그멘테이션 많은 경우에 비혼에게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정신이 완전히 쪼개져 버린다고 하는 게 이게 사이코시스를 얘기해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온통 산산조각이 난 케이스를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통합된 자아, 응집된 자아가 없으니까 불안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면 그걸 느끼는 주체가 사라지니까 불안이 사라져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석 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아무 느낌도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심한 사이코시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죠. 아무 정서를 느끼지 못하고 식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멜라니 클라인 이론 속에서 나오는 통합은 대부분 배드 아브젝트하고 굿 아브젝트 두 개로 분열시키는 것과 그 통합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위니카시 얘기할 때도 또 다른 개념이에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데 가서 앞집에서 친구하고 놀기도 하고 오다가 또 강아지를 만나기도 하고 또 지나가다가 무서운 사람을 만나서 혼나기도 하고 여러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 하나 하나하나에 그냥 체험만 있는 것이지 이것이 자기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걸 잘 소화할 수 없어요.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놀러 갔다 돌아오면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제달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 안에 있었던 불편한 거 다, 좋은 거 불편한 거 다 엄마한테 떠넘겼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텅 비었으니까 자기는 편안하게 그냥 잠잘 수 있는데 어쩌면 이 엄마가 이 아이의 경험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걸 통합해서 아이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하면서 아이가 자기의 셀프나 이고가 형성되어 나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경험들이 하나하나 원초적으로 파편적인 거죠. 통합이 되기 이전의 경험이니까 이것을 인티그레이션 한다고 하는 것이 통합에 나가면서 인격이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통합된 인격이 어느 상황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면은 이 고통스러운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분열시켜버리고 그 완전히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 버리면 지금까지 멀쩡하게 이런저런 걱정하던 사람이 걱정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방어 상태에 가버리는 그러니까 인격 파탄으로 가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같은 용어지만 쓰이는 곳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특히 쓰이는 곳에 다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말 번역은 영어나 불란서나 독일어 원래 그것을 번역해 놓는 번역 용어도 여러 개일 수 있고 또 영어에서 각각 다른 것을 우리가 번역했을 때는 또 똑같은 한국말 번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어로부터 오는 우리가 혼란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질문은 내가 애써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이 멜라니 클라인이 하는 얘기 속에서 나오는 통합과 분열은 내가 어떤 분하고 관계에서 난 일상에서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저분하고 좋은 관계를 쭉 유지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하는 모습이 딱 보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허상을 받네.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던 방식으로 교류를 했다가 큰 사고 나겠어. 그럼 저 사람은 완전히 나쁜 대상으로 내가 인식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러면서 나를 추스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보면 저 사람이 또 나하고 좋은 관계도 있었지 하면서 내가 굳었던 그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으로부터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가면서 믿긴 하지만 어쩔 거야. 저 사람 안에 또 좋은 게 있는데 하면서 저 사람 안에 좋고 나쁜 것을 다 알면서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가 있는 한은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좋은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또 딜레마가 굿 아브젝트만을 투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굿 아브젝트는 나에게 좌절을 주지 않는 대상으로 우리가 투사가 일어나니까 그 대상은 어떤 강박에 쌓이냐면 나한테는 무조건 잘해줘야만 내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관계가 되죠. 그런데 그 대상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기브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대상을 이 사람은 요구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살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좌절시키는 순간 지금까지 그 대상이 아무리 자기한테 잘했어도 어느 순간에 자기를 실망시킬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대상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좌절이 생겼어. 저분이 오늘 기분이 언짢은가 봐 하면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시간이 가면서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떤 부분들 실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분열적인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리죠.